만약 상대방이 우리 일단 이혼은 하고 재산 분할은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주로 접한 상담 케이스를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러한 주제로 이미 많은 변호사님들의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외에 특수한 케이스 몇 가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끝까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안은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서 직접 관여해서 양육비 부담 주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만 정하는 사안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에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다른 내용을 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요, 이를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약식으로 기재해두기보다는 정식으로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당연히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한 이야기, 심지어는 녹음조차 없다면 상대방이 얼마든지 돌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위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합의서 작성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저는요, 웬만하면 합의서 작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문 혹은 작성된 합의서의 검토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안내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는 명확해야 하고요. 또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기 마련인데요. 그 의무가 이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 내용이 조악하거나 작성한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의무 이행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작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개인 일생의 중요한 관계 정리이고,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정하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귀찮거나 혹은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요, 꼭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세 번째, 합의서는 작성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서는요, 작성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를 한 시점이고요. 따라서 합의서는 썼지만 상대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절차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은 이행하지 못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등 이야기를 해온다면 어렵게 작성한 합의서도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의이혼하고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해도 되나요? 저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정리도 반드시 한 번에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혼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혼을 했는데 또 전 배우자와 소송 상대방으로 만나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만약 상대방이 우리 일단 이혼은 하고 재산 분할은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 대부분 이혼 직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은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안 해주거나 덜 해줄 요량으로 이혼을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정리를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섯 번째, 협의이혼 진행 중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어요. 그럼 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이건 중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 의사 확인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에 외도를 했고 협의이혼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이혼 의사 확인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원해도 합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되면서 이혼 시기도 늦춰지고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일에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사실이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배우자의 성향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요. 차라리 빠르게 단념하시고 이혼 소송 절차 등 강제력을 띠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합의서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사정 변경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을 받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면서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혹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증액은 없다, 뭐 이런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혹은 증액해달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완전히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대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주세요. 그렇다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혹은 진행한 후에 주시는 문의 내용은 정형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 꼭 시간을 내셔서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